안녕하세요. 존번영입니다. 오늘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빅 아이디어스 2021 들고 와봤고, 오늘은 처음에 문서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여기는 요약을 하면, 우리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되지? 리스크가 있다. 급격하게 빠르게 변하는 면이 있고, 이거는 저도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그 섹터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마켓 시총이 아마 그렇게 작다? 크지 않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규제 허들이 있고,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 약간 고양이 머리에 가렸는데 컴페티티브네요. 경쟁이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 모른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거가 아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때까지 사실 이런 기업이 없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펀드 회사들이 사실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높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했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크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 투자할 때 유의를 해달라라는 거겠죠. 그러면 묵차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쭉 이렇게 15개가 있고 오늘은 딥러닝 편이죠. 딥러닝. 그래서 오늘은 요거만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구독자 몇 분들과 그리고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되게 주절주절 나불나불 되는 스타일이고 정리해서 잘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그냥 얘기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분석이라기보다 그냥 이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다 조금 제 전문이라면 전문일 수 있겠죠.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경험을 해본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설명드리거나 아니면은 얘기할 것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도 얘기할 게 많고, 그리고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댓글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걸 하면서. 어쨌든 그러면은 딥러닝으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어, 일단 딥러닝은 가능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이제 우리의 시간을 능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 같은데 정확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밑에 내용은 그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유저가 사용을 했다. 코딩을 예를 들어서 디벨로퍼가 손으로 뚝딱뚝딱 쳐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AI 그리고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ML을 사용해서 AI가 개발을 하게 한다. 라는 그런 주된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산업 분야에 쓰일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딥러닝이 30조 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넥스트 15, 20년까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부분, 소프트웨어 1.0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거는 그냥 아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 그냥 아크에서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휴먼에 의해서 코드가 쓰여졌다. 뭐 2015년까지. 뭐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저 대략적으로 요 시기쯤 이후로는 실제로 코드 자동 완성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처음에 이제 70년도부터 어, 옛날에 컴퓨터가 계산기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뭐 암호 해독기, 계산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암호 해독하는 거 2차 세계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나온 경향이 있고, 그리고 뭐 우주 그 비행할 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하면은 노가다로 못하니까 그걸 컴퓨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발전을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리고 70년대쯤부터는 이제 산업군에 실제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때 발전을 한 기업이 지금도 정말 대단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셉, 셉, 저는 셉이라고 하는데 셉 아니면 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ERP 만드는 회사고요. ERP는 기업에서 쓰는 어, 그냥 총괄적인 그런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에서 뭐 자재 관리나 뭐 인력 관리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주로 제공하는 기업이고, 뭐 클라우드도 아마 요새는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 70년대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80년대에는 software reusable and increased its scale and capability dramatically. 소프트웨어의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용성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대망의 인터넷.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버블도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2021년에는 굉장히 인터넷으로 인한 산업들이 발전을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매출도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버블이긴 했지만 그때의 꿈꿨던 것들은 사실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을 상상하고 예측을 하는 게 무작정 버블을 불러오지만은 않는다. 분명히 그 중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꾸준히 어떻게 될 건지 상상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5년 정도 빨리 예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근데 계속 검증을 해나가야겠죠. 실제로 내가 상상한 대로 이게 현실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검증하면서 미리미리 그렇게 빠른 시선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10배, 100배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산업에 대해 빠르게 투자함으로써.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실제로 그 AI는 사실 1970년대부터 연구는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한 근 10년 전부터 뭐 AI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뭐 수학적인 공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컴퓨팅 파워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컴퓨터 성능이 그냥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컴퓨터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1970년대부터 연구를 해왔던 그 연구들이 실제로 써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갭이 성능 차로 인해서 메꿔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때부터 계속 연구했던 것들이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환경에서 쓸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는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미지넷, 그러니까 이미지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이미지로 예를 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물들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모박스로. 여기에 도로변에 차가 있네. 아, 그림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도로변에 차가 있네. 아니면 사람이 있네. 이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변에 뭐, 어, 이렇게, 고양이가, 고양이? 개? 뭐, 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요렇게 생긴 건 자동차, 요렇게 생긴 건 뭐, 고양이, 강아지,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재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지랑 그리고 자연어 처리 쪽이 아닐까. 특성은 조금 제가 보기에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를 같이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친구들 말로는 음성은 좀 아직 많이 갈 길이 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최근으로 치면은 뭐 나훈아가 아니고 누구죠? 김광석 씨, 고 김광석 씨의 목소리를 재현해서 새로운 노래를 뭐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거는 실제적으로 어, 배우면 사실 AI 하시는 분들은 아마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만드는 거랑 정확도나 어떤 완성도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때부터 발전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2.0의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급격하게 발전을 실제로 하기 시작했고, 실제 뭐 인터넷 서비스에 포함이 실제로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뭐 검색어 추천. 우리가 유튜브에, 잘못죠. 유튜브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쳤어요. 테슬라를 치면은 뭐, 최근에 검색어 많았던 게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이나 아니면은 뭐, 어닝 쇼크, 아니면은 신모델,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을 법한 거, 아니면은 검색량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 요런 것들을 AI가 판단해서, 아, 사람들이 요런 걸 좋아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테슬라를 먼저 입력을 하면 뒤에다가 그런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요즘 추천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딥러닝 돌려서 하고 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친한 사람을 추천해 주거나 아직은 근데 이런 거 다 아셔야 되는 게 무조건 AI 기반으로 100% 추천하진 않아요. 아셔야 되는 게 AI는 아직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고 사람의 간섭이나 그런 게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AI 플러스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작용을 한다. 알고리즘을 짤 때 사람도 아직 많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학습시킬 때도 사실은 사람이 개입을 하죠. 그런 것들을 아셔야 할 거고, 어쨌든, 만능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근데 굉장히 많이 이런 추천 쪽에, 비디오 레커멘데이션, 이런 쪽에 AI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추천 알고리즘 자체에서는 정말 이제는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기준인 거고요. 2030년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는 다음 우리는 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쪽이 아마 딥러닝이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약, 드러그 디스커버리, 그리고 and more
아마 드러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생명공학 쪽, 제가 얼마 전에 투자한 AI, 이거 매수매도 추천 아니에요? 근데 생명공학 쪽에도 이게 처음에 목차에서 나왔듯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생명공학 쪽이죠. 바이오나 뭐 게놈 쪽. 그래서 이런 쪽에도 되게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여러 산업 분야에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당연히 여러 산업 분야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쓰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다음 세대 뭐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AI 스마트 스피커. 이게 실제로 제가 2019년에 AWS 아마존 그 행사를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서울에서요. 본토에서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갔을 때 되게 그때도 알렉사가 제일 핫한데 알렉사가 냉장고에 심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그 저희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AWS 직원이 아마존 직원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스마트 스피커가 사실은 냉장고에도 쓸 수 있고 또 뭐 에어컨 그리고 뭐 전등 모든 가정에 알렉사를 심을 수 있다. 이런 거를 2019년에 얘기를 해줬어요. 4월인가 5월인가 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스마트 스피커라기보다 우리가 많이 얘기는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IoT의 개념. IoT는 사실 가정 말고도 산업군에서도 지금은 많이 채용을 하고 있죠. 특히 스마트 팩토리. 근데 가정용 IoT가 실제로 앞으로는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얼마나 빨리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매스컴 매스컴 아니면 매체 이런 걸 미디어를 많이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가정용 IoT 아니면 이런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많이 보여줘야지, 아, 대중들도 나 저거 쓰고 싶다. 나 저거 편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게 유행처럼 돼야지 이 산업이 좀 많이 발달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유행이 왔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ARK의 추측인 것 같고, 네. 저는 좀 그런 유행이 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ARK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아실 만한 셀프 드라이빙 카? 어, 이 부분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것 자체가 하나의 디바이스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다. 셀프 드라이빙 카가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 뭐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겠죠? 그냥 종합 문화 생활 컨텐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설인데, 설에 막 귀경길에 4시간 막 이렇게 4, 5시간 가는 거 힘들잖아요. 솔직히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 아무도 운전을 안 하고 다 같이 뭐 닌텐도 게임을 연결해가지고 이 화면에서 게임을 다 가족이서 4인용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리고 막 나중에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 도로에서 가고 있다가 당연히 이건 위험해서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도로에서 음식을 받는 이런 것도 나중에 되지 않을까. 뭐 드론이든 차든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개소리인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도로 내에서도 음식을 받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셀프 드라이빙 안전해지면. 네,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컨슈머 앱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다라는 거. 여기는 아마 비디오 추천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핫한 틱톡, 그리고 뭐 스냅챗, 핀터레스트, 되게 의외인 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카카오톡, 여기는 뭐 국내니까 뭐 라인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좀, 왓츠앱 이런 게 없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얘네는 틱톡이랑 스냅챗, 핀터레스트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네요. 저도 아직 사람들이 왜 스냅챗이랑 핀터레스트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핀터레스트를 쓰거든요. 틱톡은 잘 쓰진 않지만 이게 핫한 건 아는데, 핫하고 10대들이 그냥 SNS처럼 이제는 쓰게 됐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냥 저라는 존버냥이라는 개인의 그런 하나의 SNS인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방송이라기보다 그냥 SNS의 개념으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물론 공부나 기록이나 기록, 그리고 재미로 존버의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SNS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100명이라도 좋으니 나랑 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 제가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틱톡은 아마 SNS처럼 계속 앞으로는 쓰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인 1 유튜버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1일 틱톡은 가능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건 좀 젊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10대, 20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컨슈머 앱에도 딥러닝이 적극적으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언제? 딥러닝을 계속 학습을 시킬 때. 그래서 AI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37%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5년 기준까지 100밀리언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 당연히 영상이니까 기본적으로 영상 자체는 사진이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낮은 프레임, 아, 낮은 프레임? 어쨌든 이렇게 많은 프레임이 합쳐져 가지고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비디오가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질을 높인다, 아니면 초당 찍히는 장수를 늘린다, 그렇게 해야지 더 매끄럽고 또 더 화질이 높으니까 더 구분하기도 쉬워지고 고퀄리티의 그런 트레이닝 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사물을 체크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처리해야 될 그게 처리해야 될 요소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CP라고 할게요.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뜻은 칩셋이나 뭐 GPU, CPU들의 성능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성능이 오르려면 당연히 코스트도, 비용도 올라가겠죠. 머니도 올라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사실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쏟아붓는 데가 아마존이랑 구글, 그리고 오픈 AI 하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오라클이든 요새 AI에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 없을 만큼 여러 군데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딥러닝이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각 정부와 기업들이 전체 이런 R&D를 다 같이 늘려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도 모두가 같이 파이를 키워줘야 그게 좀 클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정부랑 기업이 다 같이 좀 투자를 해야, 연구를 해야, 그래서 연구 결과를 서로 또 참고도 하고, 그래야 발전이 좀 빠르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칩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 AI 칩 마켓 비용이 늘고 있다. 지금은 2020년 기준 5달러지만 매년 33%씩 해서 33%씩 해서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AI는 이제 확장할 거다. 비전에서 랭귀지로. 사실은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자연어 처리거든요. 제가 했던 분야이기도 한데 자연어가 뭐냐면 컴퓨터가 인간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말을 컴퓨터 못 알아듣거든요. 컴퓨터는 0101밖에 몰라요. 근데 인간은 예를 들어서 그 존버냥 저라는 인간은 지금 한국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컴퓨터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특히나 한글은 특히나 영어보다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컴퓨터 비전은 고양이는 언어 몰라도 알 수 있잖아요. 생김새로. 고양이 알 수 있잖아요. 뭐 귀가 이렇게 뾰족하고 눈이 땡그랗고 뭐 몸이 뭐 이렇게 생기고 꼬리가 좀 길면은 고양이다. 그리고 뭐 개도 특징이 있을 거죠. 이렇게 해서 언어를 몰라도 할 수가 있어요. 비전 트레이닝은. 근데 랭귀지는 진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아버지 가 방에 뭐 들어가신다. 근데 만약에 이걸 띄어쓰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뭐 이걸 하나의 단어로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버지랑 가방을 따로 나눠서 해야 되나? 아니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띄어쓰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오타가 났다. 가방인데 기방이라고 쳤다. 아버지가 기방에 들어. 그러니까 좀 위험한. 어쨌든 이런 오타 문제 그리고 중의어 같은 단어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은 사실 컴퓨터가 알기가 힘들어요. 인간이야, 인간, 그리고 특히 한국인이야, 한국어를 오랫동안 써왔고, 앞에 문장이 있으면, 이게 원이고, 덩어리 투? 이러면은 문맥에 따라서 이거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아직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이게 문장을 쪼개고, 문장에서 또 요소를 쪼개가지고 단어로 쪼개고 단어를 또 뭐 형태소로 쪼개가지고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쪼개서 이 의미랑 확률이랑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인간은 이걸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아직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근 5년 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은 분야가 랭귀지 쪽, 자연어 처리 분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아크는 10년 뒤를 보고 있어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스테이지의 학습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요거는 아마 제가 다음에 좀 제가 공부를 따로 해가지고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야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비용이 거의 10배씩 증가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자연어 처리 분야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시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픈 AI에서 개발을 한 GPT-3. 이게 GPT 모델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최신 버전일 거예요.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영어 기준이에요. 영어에서 어떤 이메일, 내가 자주 쓰는 스타일로 이메일을 자동으로 써줘요, 얘가. 어떤 내가 자주 쓰는 스타일들을 입력해 놓으면은 얘가 이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내줘 라고 적어주면 이런 이메일을 자주 쓰는 폼에 맞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써준다. 근데 굉장히 정확하다. 정확하다기보다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진다. 알 정도로. 그리고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그 뉴스 웹진인가 블로그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이 GPT를 소개하는 글이었거든요. GPT를 소개하는 글이고 이렇게 쭉 뭐 읽었어요. 사람들이 재밌다, 잘 봤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글도 사실은 GPT가 쓴 거였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쓰던 글들을 GPT가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GPT를 소개해줘 라고 명령을 했더니 나온 결과물을 사람들이 읽었던 거였어요. 저도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맨 끝에 읽고 이거 사실 GPT가 쓴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굉장히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GPT는 영어 한정에서는 다른 언어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뒤로는 잘 안 봐가지고. 근데 GPT가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게 앞으로 다양하게 정말 쓰일 수 있겠죠? 앞서 말했다시피 업무 메일을 정리해서 보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웹페이지를 디자인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자주 쓰는 그런 폼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뭐 이 폼에 맞게 예를 들어서 회사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회사 소개 페이지 새로 만들어줘. 라고 이걸 글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왜냐면 웹페이지도 사실은 문서거든요. 문서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형태가 정해져 있고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코드도 어, 컴퓨터 언어에 맞게 뭐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코드 추천해 주는 거는 옛날부터 많이 쓰였어요. 제가 하나 예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코도파라는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코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런 HTTP 통신을 하려고 할 때 이때는 HTTP 통신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웹상에서 통신을 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뭐 이걸 하려고 할 때 이런 확률로 이 리퀘스트라는 함수가 쓰이겠구나. 아니면 리퀘스트 바디라는 건 8%의 확률로 자주 쓰이더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사실 AI를 통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런 코드 다음에는 이런 게 오더라.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놓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을 하는 저희 개발자들도 엔지니어들도 이런 걸 이미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5년 전도 아니고 한 10년 전에도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코도타라는 제품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저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AI가 우리의 개발에 관여를 한다. 근데 그렇다고 뭐 개발자가 없어질 직업이냐 이런 것도 아직 좀 많이 이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없어질 거라고 하는 은행원이나 뭐 법률 쪽 아니면 의사 이런 것들이 이런 직업들이 없어진다기보다 이런 툴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인력거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론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으셨겠지만 그분들이 다른 직업으로 분명히 바꾸셨을 거잖아요, 직업을. 그러면 인력거를 하다가 나중에 뭐 자동차, 택시를 하게 됐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시대가 많이 차이 나게 하지만 어쨌든 너무 AI를 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GPT의 예를 보면 이거는 우리의 업무를 도와주는 거지 우리의 일자리를 뺏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소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2020년에 딥러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 트릴리언인데 2037년 좀 많이 뒤긴 하네요. 거의 20년 뒤인데 17%씩 매년 성장을 해서 마켓캡이 2037년에 30 트릴리언이 될 거다.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딥러닝으로만, 인터넷이랑 딥러닝으로만.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유망하다고 그냥 아는 거랑,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아는 거랑, 그럼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알아본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거랑은 저는 진짜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 그 용자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막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결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딥러닝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지? 이런 AI 기술들을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잘 활용할 곳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AWS가 아무래도 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글도 저는 가져갈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 투자에는 유의를 하시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 이거는 엔지니어들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뭐 지금 클라우드 쓰이는 것 중에 AWS가 1위고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는 이제 약간 추격을 하는 추세죠. 성장성이 높다. 근데 AWS가 제일 잘 만든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양한 제품을 잘 개발하고요, 얘네들이.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걸 잘 개발해요. 약간 쓸모없는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는 굳이 물리적인 서버를 안 쓰는 게 클라우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해요, 지금은. 근데 클라우드를 비롯한 그리고 AWS 자체 AI 제품들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이미지 분석 해주는 것 물론 구글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사용성이 되게 편하다, AWS가.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사용하기가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 사용자 풀이 넓다 보니까 그냥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문서도 많아요.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많은 거죠. 래퍼가 많다. 에이, 왜 이래.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자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AWS가 비싸지만 비싸. 비싸지만 쓸 수밖에 없다.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 요새는 재작년부터였죠. AWS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같이 써요. 같이 쓰거나 아니면 구글을 같이 쓰거나. 근데 보통은 애저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면은 국내 클라우드. 국내 클라우드는 좀 저렴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서비스를 하려면 국내 걸 써도 크게 문제는 없죠. 국내에 진짜 저렴한 클라우드가 많거든요. 뭐 AI 이런 것까지 제공하는 데는 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AWS는 느끼기에 좀 실용적인 느낌이에요. 실용성이 되게 높고 구글은 약간 실험적이에요. 실험적이지만 되게 신박한 제품을 신기하고 뭐 그런 제품을 많이 낸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은 AWS가 강자라 생각은 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다 묶어서 ETF로 그냥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뭐 따로 얘네들 투자를 따로 하나하나씩 사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던가요?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SKYY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세요. 이건 아마 대부분의 클라우드나 이런 AI 쪽도 많이 들고 있는 걸로, 클라우드일 거예요, 아마. 근데 클라우드 쪽에,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들이 AI도 같이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카이, ETF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크를 통해서 뭐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딥러닝이 처음 목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어요. 정말로. 여기에 생명공학 특히 많이 쓰이게 될 분야고, 전기차와 그리고 셀프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오토메이션 그리고 자율화
로보틱스랑 조합해서 어, 자동화 쪽은 뭐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화한 걸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AI 아크도 딥러닝을 가장 첫 번째로 놓는 게 아닌가. 왜냐면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쓸 그런 곳이니까요. 그래서 어, 정말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물론이고요.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빅테크가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연구를 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기술이랑 그거를 서비스로 만드는 거랑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로 잘 승화시키는 기업들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100배 갈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 생각하고 미리 그런 투자 아이디어랑 그리고 투자할 기업들을 눈여겨 봐가지고 미리미리 투자를 하는 것도 아마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채널 이름처럼 30년 존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명이 너무 설명이라기보다 좀 긴 잡설이었네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해봤고, 보시는 분들 중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니면은 딥러닝 전문가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꼭 지적을 해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그런 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는 저도 완전 전문은 아니라서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음 영상은 데이터 센터의 재창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